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경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전세에 살지 말라,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겠고요. 그 전세의 위험성, 그 다음에 전세가 완전 가속이다,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전세가 일단 위험한지부터, 그리고 전세 제도라고 한 것 자체가 그 전에 제가 중간중간에 뭐 말씀을 드렸었을 거예요. 전세 제도는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봐보니까 임대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것부터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결혼을 했고, 결혼했을 때 전세에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쭉 더 해보고 깨달은 거니까 전세에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세. 사람들은 전세를 주면 월세가 나가지 않으니까 월세는 그 사라져버린 돈 이렇게 생각하니까 월세는 아깝고 전세는 좀 괜찮아 보이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봐봐요. 아파트를, 주택을 소유를 했어요. 소유한 사람은 그래 돈 있어 보이네 이렇게. 전세로 살면 그런 대로 전세금도 있고 하네. 월세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찌질한 놈이 어디가 있나. 결혼했는데 신혼부부 뭐 이렇게 했는데 월세로 산다 해봐요. 망해버렸다고. 예를 들어서 여자 입장에서 물어보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여자애가 살았는데 너 어떻게 살아? 월세 살아. 그러면 인생 망한 거야. 어디 가난한 아주 찌질한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서 월세로 산다고? 이런 그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그 장인 장모가 나를 바라보는 그 편견. 그 다음에 그 신부 측 친구들이 바라보면 쟤는 누구누구는 시집 갔는데 완전히 월세부터 시작해. 그래도 전세부터 시작하면 뭐 그런 대로 괜찮한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세가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공인중개사가 아무리 전세를 보호해 주려고 해도요, 계약서상으로 보호해 준 것은 계약서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실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어떠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제도는 약자를 보호해 줄까요? 아니면 진짜 강자를 보호해 줄까요? 어떤 세상이든지 진짜 강자를 보호해 주지 약자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국회의원이 약자를 보호해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무슨 하여튼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럼 마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약자를 보호해 줄 것 같죠? 절대 안 그럽니다. 돈은 누가 주는데요? 정치 자금은 누가 주는데요? 돈 많은 강자가 줘요. 그래서 마치 앞에서는 약자를 도와줄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인 법 내용이라든지 사례 케이스별로 적용되면 강자한테 도움이 되는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전세제를 설명하는데 왜 전세가 위험하냐면, 중개사가 전세를 할 때 지방에서 전세 계약서를 씁니다. 건물주한테 설명을 하죠. 대출을 다 상환시키라고. 건물주가 다 오케이 뭐 그렇게 합니다. 지방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서울에서는 안 그러죠. 서울에서는 이게 아파트가 10억짜리면 전세 대출이 한 6억 7억 잡혀져 있어요. 거기다가 전세 5억 합니다. 그럼 깡통이죠. 왜냐면은 매매 금액은 10억인데 대출 7억에다가 전세 5억 받았어요. 그럼 12억이잖아요. 아니면 전세 6억 받았어요. 13억이에요. 그러면 2억이나 3억이 더 많죠.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서울은 거의 그런 아파트가 대다수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전세로 들어간 인간들이 서울이 엄청 많더라 이거예요. 설마 날리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얼마나 이게 위험한 겁니까? 근데 지방은 그러진 않죠. 지방은 아예 광주광역시 혁신도시 이런 데서도 봐보면 중개사가 어떻게든지
대출을 다 상환시키라고 하고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상환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갑니다. 그거 안 하면 뭐 하여튼 뭐 손해배상 뭐 해주겠다 뭐 하여튼 그런 특약으로 다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한 뭐 10,000건이나 10만 건 거래된다 한들 대체적으로 건물주도 다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해준 건물주가 있다면요. 계약서는 그렇게 썼지만 실제 잔금 때 안 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이 뭐 8월 달인데 8월 1일 날 계약서를 쓰고 8월 30일 날 잔금일을 해요. 그럼 8월 30일 날 거기다 특약에다가 넣어줍니다. 전세 대출을 전세 잔금이 들어오기 전까지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에다 써놓어요. 써놓으면 뭐합니까? 30일 날 전세 자금 잔금을 다 받고 임대인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가서 그날 대출을 일으켜버려요. 그러면 대출에 대한 날짜는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전에 잔금 다 받았어요. 오전에 이사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고 가서 임대인이 오후에 대출 일으켜버립니다. 임차인은 모를 거 아니에요? 깨끗합니다. 그러면 은행은 전세권 설정이 은행은 그 근저당 설정이 그날로 바로 그 날짜로 바로 접수가 되죠. 오후에 바로 가서 접수하실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되죠? 임차인 나는 그 이길 0시부터 되잖아요. 누가 더 빨라요? 선순위가. 그래서 그러한 임대인들이 사업을 하거나 돈 땡겨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자영업 하거나 뭐 하거나 뭐 중소기업 하거나 소기업체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사업 잘해서 막으면 괜찮은데 그거 날리면 어떻게 해요? 날리면 여러분 전세자금 싹 다 날립니다. 깔끔하게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가 개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인 물량 통계로 보면 한 해에 그런 것도 수십 건, 수백 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세 자금을 날리는 임차인들이 엄청 많더라 이거죠. 제가 이번에 그러한 것을 중계를 했어요. 제 가족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제가 공동 중계를 했는데 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이 대학교를 나와서 똑똑해서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믿고 해야지 어떡하겠냐. 안 하면 어떡해요. 끝이에요. 건물주가 99.99% 건물주분이 대부분 그렇게 안 하는데 역으로 나한테 와버리면 작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그냥 한 방에 날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블랙스완이라고 뭐 단어 들어보셨죠? 그러한 건물주, 악질 건물주가 나한테 걸리면 어떻게 해요? 중개사는 아무런 책임 없습니다. 제가 중개사지만 중개사는 거기다가 그런 계약서에다 특약 다 넣어줬어요. 중개사한테는 일절 책임 10원짜리 한 장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임차인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임대인한테 임대인은 망해버렸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전세라고 하는 게 나한테 사고가 안 터지면 거의 99.99%가 사고가 안 터지면 0.01%가 나한테 터지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아놨던 돈 쫙 날리는 거예요. 한 방에.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전세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전세가 왜 뭐냐면 과소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저도 전세 살아봤지만은 엄청 이거 전세는 과소비입니다. 임대인을 위한 제도고요. 자, 봐보십시오. 광주광역시에서나 혁신도시에서 봐보면 전세가 한 2억 해요. 2억. 아파트 한 34평 기준으로 한 2억 정도나 하고, 요 정도 2억 5천도 하고, 좋은 데는 3억도 하고 그러겠죠. 혁신도시 좀 안 좋은데 1억 5천 하고 어찌됐든 내가 1억 5천에 살고, 2억에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내가 가소비 했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거꾸로 해볼게요. 서울 강남에 가면 아파트가 20억짜리입니다. 20억짜리. 34평 기준에 20억도 있고 18억도 있고 25억도 있고 26억도 있고 30억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24억만 되더라도 전세가가 어느 정도 형성될 것 같아요. 한 12억, 한 14억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10억이나 12억이면 서울 지하철 2호선 한 10분 이내 거리에서 조금 대출 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억짜리도 있고요. 12억짜리, 14억짜리도 있고 34평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이 34평이나 24평 아파트를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고 전세로 12억에 산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거꾸로 24억짜리 아파트에서 자기 능력보다 더 하는 아파트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흥청망청 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흥청망청 쓰는 것이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진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사고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살 수 있어. 광주광역시에 살아도 봐봐요. 여러분이 아파트라든가 빌라를 살 수가 있어. 근데 빌라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2억짜리를 살 수가 있어. 근데 사지 않고 3억 5천짜리 매매가 아니면 4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 과소비 아닌가요? 여러분은 중산층이에요. 여러분은 소득 분위상 지금 뭐냐면은 전세 2억에 살 수 있으면 소득 분위상 제가 보기에는 1분위, 2분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가 도와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국가가 정말 도와줘야 될 것은 소득 한 1분위자들, 2분위, 최하위 계층, 차상위 계층, 요 정도까지만 국가가 뭐 보조금 두고, 바우처 제도 해주고, 중산층은 국가가 도와줄 필요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자본주의 시장을 믿고, 자본주의 또 시장 경제에 의해서, 그 시장의 기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돼요. 그걸 굳이 국가가 뭐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전세 자금 지원해주고, 이런 거 저는 다 없애야 욕 바가지로 하겠죠, 저한테. 근데 그걸 도와주면 전세자금 대출을 막 이렇게, 물론 전세자금 대출 1억 정도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것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건물주가 그 전세자금 통해서 건물주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세 세입자가, 내가 월세 살 수도 있는데 돈이 나 없어. 그러니까 정부가 보조해 주니까, 쉽게 말하면 전세자금 내 돈 한 1억 땡기고 국가 돈 1억 땡겨서 저리로 해서 대출 받아서 내 월세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봐보면 과소비가 아닐까요? 내가 2억 살 수가 없으면 2억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1억이 들어가서 살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물론 이제 이렇게 하겠죠. 뭐 결혼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여자한테 잘 보여주고 싶다라든지 뭐 있으니까 이렇게 빚 땡겨 와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과소비라 이겁니다. 엄청난 과소비인 것 같아요. 주거에 대한 엄청난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이제 두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 핵심적인 얘기는 지금 일부에서는 전세로 사지 말라는 거죠. 핵심 이유가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다? 하나, 전세가 엄청 위험하다는 겁니다. 엄청 위험하다. 두 번째, 엄청난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세가 엄청난 과소비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전세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에 이어서 왜 전세를 살지 말고 매매로 살든지 내가 소유권을 가져와서 살든지 그 다음에 월세로 살든지 라는 것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세로 살지 말고. 이상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이고요. 물건 접수는 010-727-4080으로 받고 있습니다.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에 홍보해 드리고요. 부동산 신문 읽고 행간의 의미 또는 부동산 주제를 정해서 부동산 내용들을 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이런 시각들이 틀릴 수 있어요. 지금도 봐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실 거예요. 절대 전세로 살지 말라고 하면은 그거.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는 그 포인트, 주제의 포인트, 그 다음에 시각,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또 이렇게
깨달으면서 보는 그 시각만큼 깨달아지는 것이니까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